예? 최지은 대변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온다. 부산에서 올라온다. 계단 올라오고 있어서 바쁘신 분들 뭐 참. 괜찮아요. 늦은 건 아니야. 2시 59분이니까. 저 도착 시간을 여기 스튜디오에 자기 자리에 앉는 시간이다. 아니면 1층 현관을 들어온 시간이다. CCTV가 있어서 다 보여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면. 근데 늦은 사람이 걸어 올라오면 약간 화나거든요. 예. 근데 늦은 사람이 뛰어 올라오면 안쓰러워. 이게 뭐라고. 저는 일찍 와도 뛰어 올라오는데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뭐 어서 오시고요. 자,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까? 걸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왔어요. 내가 봤어. 앉으세요. 네. 제가 앞에 일정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딱 3시인데 네, 아니. 빨리 시작하셨군요. 좋습니다. 우리 딸의 화 선배님이라서 내가 잘 모셔야 돼. 네. 맞아요. 자, 딱 3시네요. 시작합시다. 네. 정말 이 김동성의 칼날을 집어넣는 그거랑 비슷하네. 자, 시작할게요.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소동요 방송, 정치 1번가 4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지금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포 JYP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그러면 SBS 나가가지고 진행자랑 싸웁니까? 전부 싸운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세게 나오니까 같이 세게 나간 거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들키더라고. 그 얘기 이따 다시 하시고. 다음에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부산 선거에서 북강서울은 1등 했다면서요? 네, 부산에서 1등 했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부산 전체적으로는 크게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는 되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들어갈 곳이죠. 가덕 신공항이 있는 북구랑 강서구가 있는데 네. 강서구에 가덕 신공항이 있거든요. 가덕 신공항 근처에 이제 강서구는 확실히 부산에서 1등을 했고 북구는 부산 평균보다 조금 높았는데 북구가 이제 갑, 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있는 을이 갑보다도 한 1% 정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1등을 한 건 맞는데 북강서를 합쳐도 다 이렇게 합쳤을 때 지금 부산이 뭐 거의 7대3, 서울은 뭐 6대4가 조금 안 되고 부산은 7대3이 조금 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도 강서구가 있고요. 네.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는데요. 둘 다 구청장이 민주당이고요. 둘 다 노시예요. 두 분 다. 부산에는 노기태 청장, 강서구는 노현성 청장. 야, 저놈의 마당발 어쩔 거야? 둘 다 저하고 술 먹는 사이.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강서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 강서를 출마를 해서 저는 서울도 강서, 부산도 강서 둘 다 공항이 있고 이런 인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 그 공항까지 있고. 네. 어쨌건 북강서울 1등한 거 다 최지은 덕이다. 네, 제가 봐도 뭐 저희 뭐 정치력이나 실력보다는 저희 미모 때문이 아닌가.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라가시네. 최지은 민주주의의 불꽃이다. 잘 살려라 민주세력은 뭐 최지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은 오늘부터 파라솔 장사를 운영한대요. 본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파라솔을 판다고요? 파라솔 당사. 파라솔 당사. 시민 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역위원 원회에서 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외인데 지역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파라솔 당사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는 전당대회 때문에 광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빈자리가 생기면 늘 땜빵해주는 최지은 대변인. 그런가요? 네. 한 번 땜빵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쁩니다. 이렇게 새날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박진영 대변인은 진짜 그 SBS 진행자랑 뭐 일종의 싸웠다는 이야기는 그걸 영상을 딱 보고 있으면요. 그냥 저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무릎 꿇어 인정해 뭐 그런 걸 강요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예. 예. 자, 오늘이 4.19였거든요. 4.19이거든요. 문 대통령의 메시지 한번 보고 갈게요. 예.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우리 미모 목소리가 더 출중하신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걸 읽을까요? 예. 4.19 혁명 61주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저는 자유와 혁명의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의 한 구절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를 인용했습니다. 얼마 후 94세이신 시인의 부인 김연경 여사께서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 주어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글과 함께 김수영 전직과 시인의 사진과 그의 마지막 시가 된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연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도를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렇게 김수영 씨 푸른 하늘을 애서라고 올려주셨습니다. 4.19는 우리들보다는 한참 앞선 세대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거일 것 같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혁명으로서는 최초로 성공한 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니까 그게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와닿는 건 5.18부터고 그렇죠. 어렸을 때 네. 직접 봤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4.19 생각할 때마다 5.18이 다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 국사책에서 보던 4.19를 요즘 젊은 애들은 5.18을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안 됐다. 완벽하게 안 됐다. 그 다음에 이 가해자가 살아서 저렇게 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있었던 이 일제강점기와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 못했던 것처럼 5.18도 역시 또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 못하고 제가 또 노인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뭐 그런 좀 우려도 좀 돼요, 사실은. 선례를 한번 남겨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진상규명 확실히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게 세월호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안 된 상태로 7년이 났거든요. 최지은 대변인한테는 그러면은 와닿는 느낌은 촛불혁명인가요? 본인한테는? 저는 사실 제 성장기에는 이미 뭐 광주도 많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IMF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네. 세대에는 IMF 이후에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고 아이고.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선배들을 보면은 다 뭐 취직하기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취직하기가 힘들어지고 뭔가 경쟁이 더 심화되는데 양극화도 심화되고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이 세대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도 그렇고 20대의 그 투표 성향, 특히 이제 20대 남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4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만 해도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은 언니 오빠들이 뭐 잡혀다닌다든지 뭐 데모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없는 세대들이 지금 20대가 바라보는 민주당은 제가 바라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진영 대변인 입에서 젊은 애들이란 표현이 쓰잖아요. 저 꼰대.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젊은 애들은 늘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누가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3000년 전에 공자도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세대를 이끌어 갔거든요. 예.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한테 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시였고요. 아,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유시민 장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그 방송에 한 2시간짜리 끄트머리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대선 출마 안 한다니까 왜 갈라치게 하고 그래? 이렇게 좀 살짝 좀 빡친 느낌 보셨어요 혹시? 아니 좀 그 영상. 뉴스로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2013년 이후에 나 정치 안 한다 그랬는데 네. 왜 자꾸 엮으려고 해? 그럼 그 뒷말이 그 되게 와닿았어요. 나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나는 정치 안 한다. 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음 정부가 성공하는데 또 역할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뭐 본인이 안 하시겠다니까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면은 그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대선 또 선거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진 대변인 어떠세요? 유시민 장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장관이 나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나온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의 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좋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정권을 또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뭐 가장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이러면서 유시민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유시민이 나오면은 나는 바로 유시민을 돕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물론 박진영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후보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 후보들이 이제 다음 세상을 그리고 유시민이 이제 시민으로서 이름도 유시민이신데 시민으로서 도와주시는 그림이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이 지지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 아직도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난 다른 생각 해봤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선출직은 안 나와도 입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총리를 해도 되고 다음 정부에. 그래서 왜 이분 전공이 경제잖아요. 삼남한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 느낌에 경제부총리가요 주는 메시지가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이지만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따가 그 이야기 좀 잠시 나오겠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들이 경제부총리 정도 하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해봤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친한 과장들 물어보면 역대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책 이해도와 집행 능력, 밀어붙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최고였고요. 그 당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기초노령연금 원래 기초노령연금이 그쵸?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효도연금이었거든요. 네. 효도연금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건 일설입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효도연금으로 해주면은 유시민 장관이 효도연금을 만든 사람으로서 기록에 남아서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될 것을 질투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 어렵게 바꾸었다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건 맞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유시민 나오면 좋은데라고 말해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짜뉴스가 나쁜 네. 거지. 네. 다만 이제 편가르게 하는 건 문제인데 이제 저도 이제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이 총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흔히 대놓고 유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요. 유빠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의 10대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거든요. 한국의 10대 지식인에. 네. 나머지 9명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시민 장관 들어가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안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자,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오늘 조성호 변호사도 안 나온 이유가 광주에서 지금 전당대회 이제 지역 돌고 있는 거잖아요.
광주에 내려갔는데 당대표가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 지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을 뭐랄까 공정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랑도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 근데 당대표 선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뜨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어떻게 보십니까? 눈은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그 당직자들로서는 좀 뭐 말하기 애매해요. 아니 뭐 해도 됩니다. 뭐. 하세요. 최 박사님 먼저 하시죠. 경제적인 관점이나 민생 관점에서. 자, 그럼 어떤 후보가 돼야 됩니까? 이름을 뭐 호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딱 요약하자면 한 줄인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유력한 대권 후보와 호흡이 잘 맞을 사람.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제가 한 줄이라고 그랬는데 세 줄이 돼버렸네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정권 재창출을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권 후보를 더 띄워주고 본인의 이 실수 이런 걸 가장 최소화할 수 있고 팀 플레이여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대권 후보와의 그 호흡을 보면은 그 대권 후보가 뭐 누가 되든 그 사람의 장단과 이렇게 딱 합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약간 다른 다수를 또 아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동시에 또 문재인 정부를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3년이 남았고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당이 많은 것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걸 하면서도 어떻게 정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제 당이 좀 더 정부를 잘 서포트하는, 그리고 청와대를 잘 서포트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하려면은 저는 이런 사람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해야지, 뭐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뭐 어떻게 잘해줬는지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 좀 어중간해. 선거 자체의 그 타이밍이랄까 이런 것도 어중간해요. 저는 이제 윤호중 대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숨겨져 있는 내재적 이 응집력 에너지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해도 충분할 만큼의 저는 그 에너지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근데 야, 마부가 아주 생활화돼 있구나. 근데 일단 이번 경선에 이제 반영 비율을 한번 보면 대의원 45%, 네. 권리당원 40%, 다음에 일반 보통 국민 10%, 네. 그리고 일반 당원 5%,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바꾸어내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그 당원 중심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제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좀 맞지 않아요. 대의원도 들어오고 당원도 들어오는 건 맞지 않아요. 대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의 대표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당원을 또 넣어놨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대의원이 당원 대표를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는 이거 제대로 통합해야 돼요. 전당원 투표제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돼서 대의원을 뽑는 것을 당원 몇 명당 대의원 한 명에서 당원들이 투표해서 대의원을 뽑아서 간선제 형태로 하든가 이런 데도 필요하고,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번에 보니까 그 용인시 의원? 네네네.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중앙위원회에서 탈락시킨 거잖아요. 예. 그것도 당원들이 하면 안 될까요? 저 동의합니다. 네. 예, 그 피선거권에 대한 박탈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왜 컷오프를 합니까? 또 간선대 컷오프는 좀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번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 어떤 여성 의원 바로 컷오프 됐잖아요. 근데 인지도는 제일 높아.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 갖고. 네. 이게 정치 제도에서 보통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데 한편으로 간선제가 더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간선제가 되면 될수록 이제 책임의 영역이 커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책임의 영역이 커지면 공부를 좀 더 하게 된다는 속성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를 하나만 제도로 택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앙위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위원회도 흔히 하는 말로 이 당원들의 직선으로 의해서 뽑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대의원 비율이 높으니까 이 숫자가 살짝 바뀌었더라도 좀 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대의원 그러니까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비중이 높죠.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45%대 40%가 되니까 뭔가 이상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역으로 상황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이원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대의원에서 1등 했잖아요. 근데 권리당원에서 꼴등해서 탈락했어요. 이 뭐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맞다는 거예요? 뜻이 이 대의원이 대의를 못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성 당연직 최고위원 없애면 안 돼요? 지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그 최고위원 할 거면은 여성위원장을 뽑아서 그분이 최고위원 하는 게 맞죠. 여성 당원들만 투표해서. 근데 내 말이. 예, 청년을 넣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뭐 유리천장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아까 그런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데 경선에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 느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하더라. 남자 얻으면 빠져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 근데 있죠. 제가 전 당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최고위하고 지난번 최고위를 봤을 때 지난번 최고위에도 여성이 특혜를 받은 건 없어요. 사실은 이재정, 양향자 이 두 분이 나갔는데 탑5 안에 양향자가 드셔가지고 그냥 된 거지 여성 특혜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는 우리가 이 남녀가 다 같이 우리 인구의 반반인데 민주당의 지도부에 여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봐도 그 제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 그냥 탑5에 들어간 건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자는 의미지 무조건 뭐 여성이 꼭 한 명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여성이 5명이어도 되는데 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 그 여성위원회 뭐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성 정치인들도 그렇게 올라가서 가끔씩 그런 선거운동 하잖아요. 본인은 득표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그것 때문에 득표를 못하는 일종의 역차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걸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제도 설계를 하자면 이게 제 말이 맞습니다. 여성위원장으로 출마해서 여성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고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여성은 또 최고위원회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출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딱 한 명만 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또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2명 이상이 안 되게 하는 구조. 그렇죠.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죠. 네. 그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런 제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이 단일 체제는 정당 정치에 보면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정당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우리 이제 정당의 역사라는 게 대부분 이제 좌파 정당들이 정당의 역사를 주도해 왔거든요. 좌파들이 정당을 만든 거예요. 좌익들이 만들었는데 중국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 흔히 하는 집단 지도 체제예요. 정당은 대부분 집단 지도 체제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당 대표 하나 있고 최고위원은 한 등급 떨어지는 식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이게 하게 되면은 지도부의 대표성의 허약성이 생겨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대표성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새날에서 가끔 심심하면요. 그 유튜브 새날 커뮤니티에 투표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투표하기가 민심과 다르는 경우도 꽤 있긴 하지만 당대표 선거는 거의 마치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개혁 성향이에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많고 다 당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벌써 2만 명 넘게 투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일반 민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혁적인 사람이 늘 항상 그 투표에는 1등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새날에서 당대표 누구였으면 좋겠냐는 그 투표 결과를 봤어요.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한 투표 결과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등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2등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2등과 1등의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거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새날에서 투표한 거는? 이제 샘플이 여기는 네. 2만 몇 개 있는데 훨씬 더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개혁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개혁적인 사람을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번에도 보면 이 투표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인기투표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없애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날의 공식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투표에 누가 1등 나올지 모르고 질러. 근데 1등이 나오면 그게 마치 새날의 뜻인 것처럼 공식 새날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인기나 이제 개혁적이라는 표현 하시니까요.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유시민 장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17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국회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에서 토론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토론도 거의 껍데기 수준의 토론만 해요. 언론을 향해서 하는 토론. 그리고 내가 언론에 나가고 최지훈 박사가 언론에 나가서 거기서 토론하는 거지 같이 토론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난 누가 개혁적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대중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이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뭐냐면 어떤 후보는 진짜 민중이 밀고 싶은 사람, 어떤 후보는 그래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색깔들이 이렇게 구분이 그렇죠. 되면 선거가 네.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이 다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당대표 선거는 토론 10회 이상 보장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하는 선거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과 글이 안 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토론에 대한 그 예. 규정적 보장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지금 새 후보가 열심히 뛰셔서 다른 걸 떠나서 좀 연속 집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를 그리워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총선 결과도 좋았지만 그분이 온갖 논란 속에 당대표 임기를 채우는 어떤 과정을 보면 진짜 이런 분은 프로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부분들 보면. 자, 제가 심지어는 뭐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이해찬 대표를 다시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당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그냥 좋은 당대표가 뽑히고 잘 가고 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고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그 이해찬 대표 이야기 나오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대표를 우리는 그냥 막 관리형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대표도 지도자예요. 이제 지금 나오신 분들이 지도자로 좀 덜 보인다라는 저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차기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차기 대통령 옆에서는 런닝메이트예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죠. 보완적으로 자기 표도 몇 프로 갖고 올 정도의 수준이 되는 측면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자기 색깔 분명히 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권 주자들도 유시민 장관 이야기 안 나오게 좀 더 잘해 주시고. 뭔가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건 아마 이해찬 추미애 이런 눈높이 때문에 그럴 건데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잘하면 정말 뭐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 인기 있는 정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대가 크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됐고 거기에 핵심은 원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홍남기 부총리를 바꾸려고 했대요. 근데 정세균 총리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배려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달이면 바뀔 거다. 총리가 네. 인선되고 나면 지금 총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총리가 이제 재청권을 가지기 때문에 총리가 이 부총리가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이란 갔다 오시자마자 사표 내는 걸로 본인이 먼저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절차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뭐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타겟팅은 이낙연 전 대표일 것 같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해야 되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재밌는 레이스 아니에요? 보는 입장에서 캐릭터가 겹치는 두 사람이 서로 싸웠을 때 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글쎄 뭐 크게 시너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민주당의 뭐 당직자라든지 뭐 선배 의원님, 선배님들이라든지 이게 선배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세균 총리를 많이 지지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한 경력이 짧아서 잘 모르고 정세균 총리님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는 게 일단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 좀 놀라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리시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까 저는 사실 궁금하고 또 지금 우리 이번에 재보궐 이후에 이낙연 총리님이 지지율이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은 그 정세균 총리님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뭐 이낙연 총리님이 전 대표님이 반등을 할 건지 뭐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커리어로만 보면 대한민국 의원 서열 2위와 4위를 같이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경력 자체로 보면 대선도 노려볼 만한. 더군다나 민주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고 그 중요한 어떤 상황에 이분 인맥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정세균 전 총리가 더 개혁 성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글쎄요.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비슷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 조금은 더 개혁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뭐 두 분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뭐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후보가 많은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지사님만 이렇게 독주로 가다 보면은 저쪽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봐도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컸고 다들 이제 나경원과 박영선의 싸움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졌고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는 단일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이벤트식으로 될 만큼 큰 임팩트가 없었고 박영선 장관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이렇게 독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지지율이 1등이 이재명 지사라고 해도 그런 것보다는 여러 후보가 있어서 변동이 있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정세균 총리, 뭐 이낙연 전 대표님 다 이렇게 좋은 후보님들이시고 이분들이 너무 더 오히려 힘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후보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후보가 많으면 좋고요. 그 유시민 장관을 보고 배우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유시민 장관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 후보는 개혁적이면서 친노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후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방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뭐냐면은 가치가 분명해야 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게임을 잘해야 돼요. 게임이라는 금방 말했듯이 단일화라든가 나는 뭐 흔히 하는 말로 과거에 있었지만 영남 후보야 라든가 나는 뭐 어떤 매칭을 갖고 있어 누구와 연합을 할 거야 라든가 난 누구 표를 먹어서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 게임으로 봐줄 만한 것들을 첫 번째 또 잘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경험치 이상의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린 또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짓고 나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유시민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제대로 대권주자죠. 그렇지 않고 과거의 경험치로서 나는 원만했어 잘했어.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가지는 성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요. 뭐 지금 와서 뭐 나는 뭐 충청도의 뭐 대장이다. 뭐 내가 부산의 대장이다. 이런 거는 너무 올드하고 옛날 게임이죠. 스타일이고 물론 뭐 이제 지지자들이 또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지자들이 있고 이렇지만은 부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1등을 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능한 이미지와 미래를 보여준 것, 특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이거를 치고 나온 건데, 근데 이 다음은 뭐냐? 계속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뭐 그럼 북한과 관련된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미국과 관련된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은 더 훌륭한 후보가 우리가 좀 더 이제 중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동의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제 바이든하고 그 일본 총리 이름 생각
네. 만났던 그것에 한국에 주는 압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대권 주자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 내놔야 돼요. 뭐 내가 좀 더 이 친중을 벗어나고 친미적으로 가겠다면 장기적으로 코드에 들어가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느낍니다. 네. 어쨌건 저는 그 뭐 어떤 책임을 지고 뭔가 누군가가 물러나거나 이런 과정에 홍남기 부총리가 줬던 느낌이 있어요. 답답함. 정말 그 답답함 하나 때문에 문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뭔가 윤석열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물론 이 양반이 뭐 경제 성장률 잘 끌어간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홍남기 능력이라고 좀 보는 느낌이 없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이렇게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완장찬 뭔가 혹시 아세요? 똠방이라고 아세요? 똠방? 모릅니다. 똠방 각하라고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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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똥방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캐릭터인데 옛날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에 안 맞아 뭔가 느낌이. 그렇죠. 똠방 각하. 그 오랜만에 홍남기 부총리도 뭐 다음 달 정도에는 뭐 그만둘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김부겸 의원도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뭐 이 과정에서 부총리가 뭔가 다 괜찮은데 부총리 보면 답답해지는 느낌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오래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 기재부가 경제개혁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고관 열쇠 지키는 수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선거를 따지고 보면은 야당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들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어렵다. 왜? 여당이 두 가지를 풀 거다. 하나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풀 거다.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치료약까지 다 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재부 장관이랍시고 참.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문과잖아요. 저는 문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또 우리가 그동안은 누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막 방어를 하고 이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조금 더 잘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좀 이렇게 관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하는 영역이 있고 관료가 하는 영역이 있고 청와대는 그 중간에 조율하는 이런 영역인데 굉장히 정치에서 다뤄야 되는 많은 부분이 관료에 아웃소싱 되어 있고 우리 민주당이 하는 거는 뭐 검찰개혁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개가 우리가 정말 많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작은 숫자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수 우리가 관료에 아웃소싱 해놓고 우리가 뭐 장관을 임명을 했지만 그 정책은 국토부에서 만들고 청와대에서 만들었지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이 터지면 민주당은 계속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정책을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역할인가 이런 좀 회의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좀 정책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정책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이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장기 비전이라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청와대는 그 인선에서 조금 더 이제 관료 위주가 아니고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관료 집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밥통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가 이제 장관 차관이 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몇 년생이고 고시 몇 기니까 이제는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동시에 그 같은 연배의 사람들 옷을 벗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고시 보고 기재부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실행 누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굉장한 개혁을 하고 뭐 위험을 짊어지고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당은 그런 만한 정책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통일 문제라든지 뭐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선 정책 역량이 없고 관료는 개혁을 안 할 것이고 그럼 그걸 앞으로 누가 할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고 거기에 대해서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좀 다음번 인사들 이제 뭐 거의 끝났지만은 개각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인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에도 그럼 고시를 칠까요? 정당이요? 저는 정당의 그런 정책팀 이런 걸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임위별로. 지금보다는 지금 있는 그 정당에 우리가 정당법 때문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당직자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공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정책을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안 바꾸는 게 그것도 관료기득권인 게요. 네. 이제 선관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당에 100명밖에 못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돈에 대해서는 규정을 주더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이 정치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간섭을 받는데 그걸 그대로 있는 정당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선관위가 우리나라 헌법기관이잖아요. 세계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선관위가 우리나라처럼 상설 선관위로서 직원이 몇천 명씩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선관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위원들만 되어 있고요. 우리처럼 이제 행안부에서 파견 나와는 해가지고 선거철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끝나면 해소해 버려요. 우리나라 이거 사실은 이제 87년도에 만든 체제인데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시면은 그게 남아있지 않고 정당의 기능으로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캠프도 옛날에 보면은 캠프 중심에서 공약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 그 후보의 옆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뭐 우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뭐 우리가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부동산을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고 10년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민주당의 비전입니다. 민주당에 투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그 후보의 개인기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번에 공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물론 필요하면 정당법도 바꿔야 되고 이게 다 같이 좀 같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20년 생활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는 더 이상 발전 못할 거라고 봐요. 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가능성이 아예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때보다 지금 더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촛불혁명이 있었으면 촛불 시민들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정치권에서 제도가 어떻게 될 건지 되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촛불혁명 했던 시민들도 밖에 있는 거야. 정당은 정당대로 또 그대로 따로 굴러가고 이게 이미 체질화돼 있어요. 체질화돼 있어서 저는 뭐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식민사관이 있어요. 정당에 대한 식민사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가 보통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가 사색당파로 망했다 그러잖아요. 사색당파가 당쟁, 정파. 한국인들은 이 정당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도덕적 위선에 의해 가지고 이익 추구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경제라든가 다른 사회에 이제 발전하는 영향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미 한국 정치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이야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마치 그 건드리면 안 되는 성격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는 홍남기 부총리에 진짜 실망했던 건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올 때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반대했다고 남겨라. 그 소신 하나가 주는 그 메시지는 나는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코로나 이후에 이 GDP 대비 뭐 쓴 비용들이 있잖아요. 한 40%쯤 되는 그 비용들을 한국은 15%밖에 안 썼어요. 네. 말하자면 성장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재부를 하면요. 돈 푸는 것 자체가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확대 재정해야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잖아요. 요 상태를 계속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봐. 저쪽에서 경제지나 조중동은 그런 보도를 내잖아요. 뭐 GDP 대비 역대 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증가율만 갖고 막 욕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도 돈을 많이 안 쓴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득권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예. 확대 재정이 돼가지고 돈이 막 불리면은 눈먼 돈이 돌아다니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걸 누가 갖고 와서 투자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도 생기고 다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아니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대쯤에 고시를 봐가지고 행정부에 들어갔어요. 기재부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계속 이제 주어진 그 룰대로 따랐는데 우리가 써있지는 않지만 그 룰에 막 우리 국가의 부채 많으면 안 된다.
뭐 40% 넘어도 막 문제다. 앞으로 이제 뭐 고령화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2040년쯤에는 우리 60%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써있지만 않지만 그게 다 머릿속에 20몇 년 동안 있던 분들이 지금 장관이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는 그렇죠. 것은.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장차관들이 꼭 관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계속 뭐 연구만 하던 교수를 갑자기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수도 어느 정도 그 정책을 만드는데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장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그 미국의 기재부 안에도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론 안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찬반 논쟁이 없이 기재부는 무조건 반대가 항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집단 자체를 우리가 바꿔본 적이 없고 똑같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남기를 바꿔도 다음번에 기재부 장관을 기재부에서 차관으로 하잖아요. 똑같이 될 거예요. 홍남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님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울기까지 했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고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기재부 장관이 되면은 이거 우리 국가 부채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에 이게 지금 홍남기의 잘못이 아니라 엘리트 중원 구조가 네. 동종교배. 똑같은 뿌리에서 난 사람들만 엘리트 중원으로 네. 계속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종 교배가 되는 게 엽관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미국의 정당이 정책 역량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로비스트법 때문에 그래요.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공부를 해야 되고 정당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들고 가서 정부를 설득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당 약화가 똑같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정부에는 관료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 그대로 짜여져 있어요. 지금. 예, 그 새날에서 늘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 관료주의라고. 그 관료주의가 너무 득세한 느낌을 주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유시민 장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경제부총리로 가면 국민들한테 주는 희망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깨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끝에 아니, 지금도 저는 네. 박영선 장관이나 뭐 윤호중 대표, 송영길 뭐 지금 후보를 나지 이런 분들은 뭐 기재부 장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검찰개혁에 투자를 했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거고 잘하는 건데 사실 관료개혁이 전 더 큰 문제고 더 뿌리 깊은 우리 생활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뭐 아침부터 눈뜨기까지 있는 모든 행정이 관료개혁과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면은 당장은 뭐 공무원들이 안 찍어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저는 관료개혁이 정당 개혁이고 정당의 정책 역량 강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개혁에서 네. 안에서 생긴 게 LH 사태예요. LH 사태 핵심이 관료개혁 안에서 생긴 그러니까 그 거거든요. 한참 그런 논쟁 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논쟁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묵살되면 나중에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결국엔 홍남기 체제가 더 굳건히 만드는 요소가 돼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인사가 저는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료 조직과 비슷한 모습을 청와대가 만들어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비서실이기 때문에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런데 너무 이제 관료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관료에서 오고 이제 뭐 그렇죠. 공보라든지 뭐 정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이 있는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네, 근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료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맞습니다. 얘기할 그 룸이 굉장히 적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수원에 가서 조사받고 왔다고. 근데 이제 그 조사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단 피의사실 공표 부분 좀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냐면 윤석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과 동기인데다가 이성윤은 계속 조중동의 프레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정부적인 뭐 검사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이런 프레임 속에다가 기소되면 검찰총장 못한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단히 말하면 검찰의 정권교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특수부 라인이 갖고 있던 그 라인 속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안 되게 막으려는 온갖 것들이 다 동원되는 느낌. 조직적 방해죠.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 쪽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거기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인가 출석 통지를 보냈는데 안 나와서 요걸 이제 어떤 정말 안 좋은 그림 있잖아요. 뭐 강제 구인 뭐 이렇게. 사실은 검찰총장 그 다음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을 뭐 강제 구인한다거나 요 모양 만들기 싫으니까 일단 나가긴 나간 것 같은데 외압 행사한 적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해란 표현을 쓰더라고. 오해. 그 변호인이 오해를 풀려고 출석했다 얘기하는데 오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엮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그 오해란 표현에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외압이 작동하는 구조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외압이 작동하면은 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기소되고 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검찰들끼리 자기들끼리 기획해서 자기들끼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라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이성윤 지검장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연루 우여 사건들 속도내서 진행합시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과거에 이 댓글 수사든 뭐든지 간에. 저는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이 훌륭한 수사검사로서는 모르겠지만은 조직의 장으로서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주려면은 밀어붙이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난국을 스스로 돌파하면서 검찰총장 해서 맞짱 뜰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을 저는 지금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본인이 있는 상황이 기소가 됐고 몰렸고 이런 식의 저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사람 자기 위기 몰렸다고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게 잘 보고 저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이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추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막으려는 보도. 막으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수 언론들은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한편 먹고 지금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청문회 때 검찰총장 될 때 그 부인 연루 의혹 그다음에 그 장모 연루 의혹 그거 우리 막 방어했잖아요. 그거 뚫고도 하는 거거든요. 인사권자에 의해서 큰 방향의 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쫄지 말고 스스로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윤석열 라인이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윤 집단 왕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거의 혼자 지금 막 온갖 매를 맡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 그 흐름 속에 그 때리는 세력의 속내는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대충 뭐 조남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가버릴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졌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끄는 자체가 이성윤 총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저는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이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이분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같은 이제 같이 있는 이 검사나 이런 분들이 표현하자면은 언론 프레이드 하시고 그런 거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완결하게 도덕적인 우리가 이 흔히 하는 개혁을 못할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 우리도 안 하고 바보 되고 지는 이런 상황이 그게 사실은 최악이기 때문에 저는 주위 분들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검사는 검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어떤 분들은 왜 니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찬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똑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최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그래도 때는. 반성은 했죠 나중에. 난 반성도 안 하고 싶은 반성 좀 게 해야지. 그 인사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프레임에 굴복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랄까 우리의 파워가 인사권을 뭐 이동시켰다라든지 무력화시켰다라고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성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느낌이 나오면 검사들의 조직 특성상 또 줄 서요 걔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중동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거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분상 이제 국민들과 정치를 큰 틀에서 테이블 위에서 해야 되지만은 수면 아래에서는 표현하자면은 이 권모술수도 작동하는 게 정치거든요. 저는 뭐 이 공직사회의 인선의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큰 이 연꽃에서 이 연꽃이 진흙에서 핀다고 하잖아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험한 일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이 윤석열과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성윤을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게 돼서 그 비난이 두렵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조남관 쪽에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좀 결이 달라. 이렇게 막 지르지는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남관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나 검찰총장 시켜줘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보이죠. 보여. 뭐 개혁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임시로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검찰총장 하고 싶어. 근데 조남관이 최근에 한 짓들이 있어가지고 조남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 저는 좌초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전 총장 가족들 수사 빨리 속도내는 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희 대변인은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이야기 좀 해봐요. 네, 저는 검찰개혁은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민주당에 또 검찰개혁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저까지 보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임명권자가 지금 결정한 대로 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도 좀 우리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에서 졌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이 더 다 안 나온 것도 더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같은 경우를 오히려 더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도록 해야 된다. 뭐 효능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인데 다만 저는 우리가 검찰개혁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개혁 중에 한 가지지 유일한 것은 그럼요.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빨리 해버리고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할 때는 다른 개혁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또 우리 당의 그런 신뢰 회복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뭐 공직자들의 부동산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부터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당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전수조사가 얼마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따를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끝까지 잊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신뢰 회복을 하는 것 그것이 또 한 가지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20, 30대 남자들 2대남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추세나 대세에 너무 흘러가면 대책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흐름을 멈추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도 이제 방송으로 겪어보는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이런 게 있더라고. 그쪽 사람들을 돌이킬 방법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별 효용성이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정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자한테 맞았으니까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멈추는 노력도 필요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서 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라고 하는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들어주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말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절대적인 정치 감각을 갖고 어떤 집단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동,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데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한테만 온갖 정책을 쏟아부으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요. 이 과정을 적절하게 잘해야지 20, 30대 남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다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 확고한 가치관 없이 시대적 흐름에 쓸려가는 투표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얘네들 입맛에 맞게 정치하자고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방 우리 이제 공직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거의 고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공단이 있는데 정년 보장이 되거든요. 고공단 쫙 했는 고공단에 오는 사람들은 정년 보장해주지 말고 다 쫙쫙쫙 집에 보내버리고 그 숫자만큼 젊은이들 채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임원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 같은 임원인데도 건데 정년 보장을 해주면 안 임원은 되죠,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잘 그렇죠. 못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농담 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포털 있잖아요. 공공 포털 기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적 영역의 포털의 플랫폼 독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임원 뽑지 말고요. 전부 20대만 뽑아버리죠. 한 1000명 정도. 뭐 그렇게 해서 20대, 30대들에게 저는 꿈과 활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진짜 20대들이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MF 이후에 대학을 다녔지만은 저 때 막 선배들이 우리 때는 뭐 어느 정도 학교 나오면은 다 어느 대학에 갔는데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실 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취업률을 봤을 때 안정된 직장 공무원 선생님은 좀 더 여성 졸업자들이 좀 더 많이 가고 남성 졸업자들은 좀 그렇지 못한 대기업 이런 데도 이제 여성보다 오히려 취업률이 안정된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덜 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재해 이렇게 보면은 남성 20대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40대인 저는 제 주변에 봐도 이 선배들은 다 남자들이고 여성이 유리천장이 느껴지고 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일단 크고 그래서 정말 20대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30대 이상만 해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4.19 뭐 5.18 이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적고 이 친구들은 촛불과 세월호를 공유를 하긴 하지만은 그게 막상 당이랑 민주 진영이랑 연결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로 보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미디어가 유튜브가 되게 많고 뭐 여러 이제 게임을 하면서 보는 그런 게임 컨텐츠에 그렇죠. 보는 그런 하더라고요. 웹사이트 이런 게 많은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보수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그래서 프레임을 계속 막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수화된 데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소리를 거기서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채널과 소통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사실은 검찰 개혁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특히 젊은 층은. 저거 뭐 하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할 건 착실하게 하면서 계층마다 연령대마다 세대마다 다 바라는 바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방송, 소동요 방송, 정치 1번가 4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